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주제책 없이 게스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게스트분들로는 올해 1월이었죠. 조금 다른 아이들, 또 조금 다른 이야기 편에 출연해 주셨던 10대 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 또 권주리 사무국장님입니다. 지난번에 또 못했던 이야기들, 또 지난 9개월 동안의 변화, 또 새롭게 더해진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반가우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액세프해 주신 것들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또 국장님도 하신 거예요? 인사하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주리입니다. 네, 두 분 오늘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요즘 10대 인권센터는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9개월 동안에 또 어떤 변화나 또 좋은 일 혹시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니? 뭐 있지 않을까요? 한 개라도? 좋은 일이 뭘까요? 지난번에 네. 저희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양성평등 주간에 그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여가부 장관상을 받았죠. 와, 네. 뭐가 있나요? 상 말고? 시계. 명예뿐인가요? 좋은 일이. 좋은 일? 네, 또 뭐 있지? 그냥 식기사또가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거. 그래요. 예. 그게 가장 상반기 때 가장 크셨던 프로젝트일까요? 상은 하반기 7월에 네, 받았고요. 맞아요. 사또님들은 6월 말에 6월 말부터 일하셔갖고 상하반기 현재까지는 좋은 일. 새로 현재 계시던 분들하고 또 새로운 분들 투입해서 같이 하고 계신 것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 청소년들로 대상한 성범죄 또 성착취, 예를 들면 뭐 성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음란물, 야동 유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 여성센터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이제 심리적이나 의료적이나 법률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착취가 이제 진행되는 현장이 사실 이제는 디지털이 가장 큰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착취 구조는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땐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라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일부의 아이들, 아주 어떤 소외계층의 아이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하시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사실 랜덤 채팅에 노출되어 있고 인스타를 똑같이 하고 사실 똑같이 페이스북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까? 라는 것도 또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실제 어떤 환경인지 좀 두 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 논평을 내고 왔는데, 2년 전에 그 영국의 소아성애자가 그 감옥에서 죽어있더래요. 이제 소아성애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보고 있나, 그걸 영국 경찰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다크웹이라고 이제 그 보통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찰들이 그게 한국에 있다는 거를,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지난 2017년 8월인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찰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한국 경찰이 2017년 10월에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충청도에 서버를 두고 있었고, 웰컴 투 비디오 놀려 충청. 그렇죠? 좀 우리가 볼 때는 서울도 아니고 이제 충청도에 서버를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동영상이
일단 사이트 운영자가,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 23살. 이제 뭐 23살이면은 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 2년 8개월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잡힐 때가 23살이었으니까 한 20살 초반에 이제 이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동영상이 22만여 건이 유통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120만 명. 그리고 유료 회원만 4,073명에 이르른다. 그리고 이제 거의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크웹에 이제 아동 음란물을 이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서 415 비트코인 약 4억 원을 이제 불법적으로 수입을 내고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모 씨, 23세 손모 씨가 검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의 국제적으로 38개국이 이 사이트에 이제 이용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국제 공조를 32개국과 공조 수사를 했대요. 그렇게 해갖고 일단 한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수사관이 이제 운영자는 체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이 사이트를 이제 확 닫아버리지 않고 뭐 리빌딩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개편 중이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수사하도록 한국에서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엊그제 미 법무부 이제 국토안보 수사국에서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제 38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가 337명 중에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였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65% 정도가 한국 사람들인 거죠.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의 실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그 미국 법무부에서 홈페이지에다 이 자국에서 검거된 미국은 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검거된 사람이 한 70여 명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포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수익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건데, 그 배포 혐의를 받았던 그 사용자들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뭐 일리노이주 뭐 이런 식의 이제 위치와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걸 다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혐의는 이제 배포로 해서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포 혐의로 18개월, 97개월, 121개월, 뭐 15년, 22년 이런 식으로 개별 사용자들이 배포 혐의로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아동 음란물을 판매해갖고 올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가지고 대부분 복원해서 그거를 피해자들에게 이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무부의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가상하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논평을 내면서 이제 자료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그 거주자는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3억 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나라가 훨씬 223명이고 거긴 70여 명이라고 한다면 이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인구 비례해서 볼 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손 씨가 그러면 이 다크웹 사이트를 처음에 개설했던 그 손 씨가 체포된 이후에 그럼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 이 처벌 내용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 배포 혐의로 22년 뭐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처벌을 미국에서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개설된 사이트에 올라가가지고 사서 내려받고 그 배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운영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 미국 갔으면 몇 년을 받아. 이게 사실은 그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다면 운영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 이제 1년 6개월 실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러면 얼마나 처벌을 적게 받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숫자도 한두도 아니고 223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볍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동안에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그냥 딱 접속만 하면 보이는 대규모 이제 아주 일반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또는 포털 사이트 거기만 들어가 봐도 다 깔린 게 아동 음란물이고 성매매 알선 정보들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경찰들은 이거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안 했으니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등 증거가 충분해서 안 되는 수사 자체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일반적인 온라인 사이트나 일반적인 온라인 시스템 자체 환경에서도 그렇게 한국은 무대응 일변인데 좀 다크웹은 그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주 깊은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2개국이 공조해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이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예방적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223명의 한국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해외 수사를 통해서 나온 혐의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 없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집행유예나 왜냐면은 실제로 만든 운영자가 1년 6개월 실형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말하자면 알선업자가 1년 6개월 받았다면 성매수자는 단순 성매수자라고 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가볍게 처리될 것인가.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거대한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거대 다크웹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단적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나타났던 국제 수사를 하나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법무부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걸 방패막이로 굉장히 어려워요.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온라인 환경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계속 배포함으로써 불법적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에 따라다. 우리는 이걸 명백히 하겠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다. 이번이 이 한 노력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정도는 한국 정부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제2, 제3의 이런 아동 음란물이 이렇게 판매되고 배포되고 이런 조직도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아이가 집에 앉아서 그냥 만들어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국제적 다크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누구든지 돌아다니고 있는 음란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웹사이트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개설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음란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인터넷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2000년 중반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어 온 자료들이 엄청 축적돼 있고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보가 계속 한국에 축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털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법 이제 영업자들은 실력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털리니까.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선진국. 그리고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계속 제작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제작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이제 몰래카메라. 화장실에다가 숨겨놓고 뭐 수영장, 목욕탕 뭐 이런 데다가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찍어가지고 얼굴 합성해가지고 놓고 그리고 협박하고 애들한테 뭐 저기 그루밍해서 이제 꼬시고 그리고 나하고 더 얘기하고 싶으면은 네가 자유 영상을 보내봐. 이제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난 나갈 거야. 너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를 그렇게 안 믿어?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뭐 몰래 찍고 그다음에 협박해서 보내라 애들한테 보내라고 하고 그 양이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굳이 이런 운영자들은 굳이 가가지고 어렵게 그 영상들을 만들고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저때까지 카톡 따로, 예를 들어 몰카 범죄 따로, 아니면 이제 음란물 범죄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인스타나 청소년들에게는 페이스북으로 접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플로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실제 만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애들이 요즘 지금 아까 질문 미리 보내신 거에도 어떤 사례가 많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성착취 상황으로 시작한 사례도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 유포 관련된 협박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협박을 받아서 이제 성착취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연결이 된 채로 연락을 받느냐, 뭐 이 정도로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애들한테 요즘은 개인 SNS가 다 있잖아요. 채팅 어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SNS 개인,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이제 아이들의 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 사람으로 생각은 하지만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아예 목적을 갖고 이제 아이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SNS를 다 들여다보고 얘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다 수집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랑 얘기했을 때 얘기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아이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누군지 모르고 이제 불특정한 사람이고 얘기가 잘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제 나랑 얘기도 통하고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 같고 하니까 좀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친구한테 못할 수 있는 얘기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한 건데 결국 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약점이 되면서 요구를 받게 되는 게 대부분 성적인 목적의 요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사진을 보내봐라, 영상을 보내봐라인데 이제 얼굴을 안 보내면 되겠지라고 아이들은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내주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들이 더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안 나오게 몸을 찍어 보낸다든지 아니면 요구한 영상을 찍어 보내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멈출 사람이었으면 그런 시도도 안 했을 것이고 받으면 이제 얼굴이 나온 걸 보내라고 한다든지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속된 피해 속에서 그렇게 확인된 영상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갖고 애를 불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된 피해를 해서 이제 만나는 것까지 요구하면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온라인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성적인 착취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요즘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시작을 그 내용이 없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애들은 일단은 그거를 일단 보내주면 이 사람이 정말 멈추겠지라는 한낮의 그 희망 그리고 이제 유포되는 거에 대한 거를 정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 요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랑 이 아이랑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아이들을 더 불안스럽게 만드는 요인을 작용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막 보내달라고 엄청 요구를 해요. 너무 친절하게. 다정해. 너무
뭐 세상에 이렇게 그 심장을 빼줄 것처럼 예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론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예요. 진짜 나쁜 남자 형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친절한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얼굴만 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은 일단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너 아까도 이제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의 기본 정보는 일단 애들이 어디 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올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냥 조금만 타고 들어가 보면 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말투부터 바뀌어요. 이거를 니네 엄마한테 넌 학교 다니지부터 어디 학교 다니지 뭐 이렇게. 친구한테 알리겠다. 이제 또 친구 타고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첫 한 장이 근데 별거 없어. 진짜 손가락만 찍어서 보내는 거. 별거 진짜 얼굴 안 나오고 뭐 한쪽 가슴을 찍는다 그런 거. 또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별거 없는 사진 한 장 보내도 그걸 보내는 순간에 협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수위를 올려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이제 이 사진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얘한테 이제 협박이 쉬워지는 수 있는. 그러니까 첫 한 장이 진짜 별거 아니.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렇죠. 이게 알려지게 학교에나 부모한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딱 한 장만 보낸 이후부터는 이제 이 가해자들이 우위를 점하는 거죠. 예. 옛날에는 랜덤 채팅만 안 하면 돼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랜덤 채팅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런 앱을 못 깔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개인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뭐 인스타그램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혹시 타겟이 주로 되는 어떤 아이들이나 그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정보가 많은 아이들이라거나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혹시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어떤 정보에서 시작된다거나. 근데 저는 유형화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 아이를 목적으로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몇 명의 아이를 보다가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어쨌든 탐색은 다 끝낸 상태로 말을 개인적으로 거는 거잖아요. DM으로 대부분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말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없게. 근데 아이들이 대응하는 방식도 각색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중에 가장 이제 빨려 들어오는 유인이 더 용이한 친구한테 이제 계속해서 하지 않는가. 특별히 유형화됐다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상담 사례로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어떤 아이를 기본적으로 타겟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랜덤으로 무작위로 보내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에 응하는 아이들.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타겟팅 하는 놈도 있겠지. 이제 그런 놈들은 일단 굉장히 외로운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 일기를 혼자서 계속 독백처럼 쓴 아이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다 대놓고 상담처럼 해요. 정서적인 취약함을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하여튼 뭐 나쁜 그러니까 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놈이 뭐 어플만 쓰겠어요. 모든 방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른들이 모르는 거 봐서 그들은 너무 아이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SNS에 올릴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사실 있을 것 같고 또 안 그렇다가도 오늘 같은 날 어떤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날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실 열려있는 지금 상황 누구나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2015년도 이전에 이전에는 가출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학교 안팎의 경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학교에 있는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 부모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었다. 너무 놀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청소년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반화됐다,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가끔 상담을 오시는데 이제 아이가 아직 채팅을 했는지 모르고 사진만 있는 거, 가슴 사진이나 몸 사진 있는 걸 보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아이를 걱정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래도 이걸 보낸다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자체를 되게 문제적인 성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고칠지 이거에 되게 몰입되어 있으신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진을 어떻게 보내지? 이해를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지 말고 가해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캡처해서 저희한테 갖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대화를 보고 있으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이스피싱 당할 때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사람들도 넘어가는 정신없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갔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내 자식이 아주 의도적이고 막 이렇게 똑똑한 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다 소용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놈들을 잡아야 돼. 집중하는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그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 범인들을 잡는 거나 이게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안 해야 되는 것들도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직접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니네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행동 조심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옛날 사람 낙타고기 먹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 세대에는 호기심 많고 친구 만나고 싶고 또 익명의 사람한테 문자가 틱틱 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나이에 스트레스들이 엄청 심하잖아요. 학교나 집안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만 깊게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러고 행동하기 전에, 이런 얘기 외에는 진짜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인이 왜 접근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노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면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아이들한테 계속 쪽지를 보내는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번호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성착취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들만 계속 수사기관에 보내면,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때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어떤 기술적 조치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성인 인증 절차, 그 다음에 이런 다크웹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돈으로 뭔가 결제한다고 할 때 어떤 은행에서 결제가 뜬단 말이지. 그러면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이트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결제가 되는데 이 사이트를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조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EOP라고 거기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 일반 컴퓨터를 계속해서 무작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색깔이 6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컴퓨터 안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무작위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체포가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니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터넷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아이들한테 밥을 먹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아까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큼 사실 이게 생활 공간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대꾸를 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채팅, 카톡이라는 것도 어쨌든 채팅이고, 또 본인의 사진 찍는 것이 아주 익숙한, 또 찍히는 것도 아주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열심히 이렇게 쫓겨다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 지금 상담을 중요한 사업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미 성매매나 아니면 어떤 위협한 상황, 협박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진 한 장 보냈는데 불안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 사례들도 혹시 어떤 상담 개입을 통해서 막아졌던 어떤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기특하네. 거는 그래도 연락한다는 게. 근데 그건 정말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아이들한테 홍보를 할 때 오프라인 이제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주 생활 공간 자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하는 활동을 저희는 이제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일들을 겪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를 알고 있으면 우리 쪽에 연락을 하라고 하면 돼요라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진을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안 보냈으면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에 대한 자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검색이라도 하고 어떤 저희한테 보낸 쪽지를 보고 나도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친구는 정말 용기 있는 친구고, 알아도 연락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제 부모님이 알까봐, 그리고 너도 처벌받아라는 얘기를 들었던 지금 아청법 얘기 이제 이전에 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맞물려서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 아이들이 들은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 정말 지식인이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정보인데, 우리 모두 거기다 뭐 뻔히 아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답을 아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답이 아닌 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 모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답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죠. 얘들은 모르니까 검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이렇게 답이라고 하니 거기서 올린 그 답변을 답으로 알고 이제 이미 마음을 닫고 이제 혼자 끙끙 앓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 데까지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연락을 한 친구는 정말 용기 있는 친구인 거고, 또 이제 어떤 상담 기관이나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여기다가만 얘기했는데 이게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주장이 없고 경찰이 찾아왔다 뭐 이런 거. 네, 부모님이 알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일단 많이 있었고, 어차피 내가 사진을 보냈으니까 나도 이 아이도 혼난다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있었고요. 이제 실제로 내방까지 이제 연락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방까지 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요. 내방을 했을 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거짓된 정보였구나. 일단 저희 기관에서 당연히 저희 기관이 부모한테 연락을 직접 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뭐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본인이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지금 연락을 하자 뭐 이렇게 연락을 하지는 않으니까 빨리 지금 번호를 불러봐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애들이 안심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처벌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이들의 생각과 이제 법이 생각하는 처벌이 좀 달라서 이제 그걸 아이들이 처벌을 여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법 안에서는 이제 보호처분이란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일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처벌로 그리고 가해자들한테도 애들한테 이제 너도 처벌받아라고 이용당하는 이제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소문이 나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끼리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처벌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진실일 수 있겠네요. 그 처벌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감옥을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처벌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는 처벌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폭행 가해자들이 받는 게 보호 처분이에요. 15살짜리 애들이 집단으로 어울려 다녀가지고 누굴 팼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1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왜 청소년이니까. 그러나 실제 가해자잖아요. 이 죄를 범한 가해자들한테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내려요. 그럼 피해자는 이제 뭐 폭행 피해를 당했던 애들은 보호처분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국가는 보호처분은 뭐 일종의 보호국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우리는 피해자라고 보지만 국가는 이 아이들을 범죄 가담자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성인과 동등하게 이제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아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현행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 국가는 계속 보호이고 교육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교육이고 보호인지 그러니까 가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호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분명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형평으로도 안 맞고 인권 침해죠.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우기시더라고. 네. 이건 근데 성매매까지 간 경우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 사진 한 장으로 아이들이 처벌받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 아이들이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너 이거 사진 이거 보내줬으니까 너 이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꺼리는 게 이 경우가 아닌가요? 그 처벌받을까봐 상담을 안 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근데 뭐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못 견디겠다 해서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경우에 근데 이때도 어쨌든 얘도 사진을 보냈으니까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가 이제 주저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더 이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상담소에 찾아온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 법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의 사례를 만약에 봤던 경찰관 분이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중단하고 이제 가해자를 잡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실제로 현직에 있는 이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어떻게 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서로 혼란을 야기하고 아이들은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 법은. 네. 그럼 상담 유입은 대부분 어떻게 오는 거예요? 또래 상담실 통해서 알아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까요? 상담소까지 상담 이제 전화든,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사례가 진행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뭐 전화든 거예요? 직접 오는 거든 처음에 최초에 이제 10대 여성 인권센터를 알게 되는 경로?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는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과거에는 사이버 또래 상담 팀에서만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지금 관련 기관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도 어쨌든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팀이 가장 높고 그리고 서울이기 청소년 교육센터를 통해서도 연계된 기관들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박을 만약에 당하고 있을 때 사진을 아주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사진이라지만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을 보내주고 그 다음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무조건 신고하면 돼요. 신고? 무조건 신고하면 되고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성행위를 한 시점부터 아이들한테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행위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해요. 사진만으로는? 네, 사진을 보냈다는데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한테 알려질까 봐서 두려워서 자꾸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사진 정도의 협박을 받고 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협박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거든요. 제명이 협박이 굉장히 형법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제명이 되니까 신고를 무조건 하세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신고 못할 것 같아. 112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사이버 경찰서에 어디 해야 되나. 상담소를 끼고 하세요. 저희 같은 기관에 별거 가볍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제나 와서 왜냐하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진 한 장 준 게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일상이 붕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같은 기관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같이 가는 게 신고를 할지 말지도 본인이 이제 상담 속에서 본인이 겪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신고하러 가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봐서 맞춰서 그렇죠. 진행하시는 거니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도움을 요청해라. 예. 그 지금 청소년 분들이 직접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 또 지인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들으시고 신고를 할지 말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부모님께도 그것도 의사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꼭 해야 될 거는 그냥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도 전화 잘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카톡 그것도 카톡 상담도 있으니까 페이스북 전화가 메시지, 힘들면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10대 여성 인권센터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바로 네. 가셔서 상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이 어떻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아이가 중학교 정도였어요. 중학교 정도 나이였는데 일단 이제 그 성인에게 이제 그루밍 통해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인데 너무 이제 이 친구가 끌려다니면서 성폭행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라 안 그러면 뭐 다 까발리겠다. 뭐 학교 어디지? 뭐 이러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같은 또래의 남자애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 남자애가 이 비밀을 알고 똑같은 짓을 해요. 너 그랬다면 내가 소문낼 거야. 그러면서 도와줬어가 아니네.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걸 빌미로 소문을 내겠다. 30만 원을 가져와라. 이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매매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한테나 그걸 털어놓으면 임금님 이제 본인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라도 하더라도 이제 자기네끼리 소문이 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또 학교 생활이 어려워져서 또 이걸 기점으로 학교를 다니느냐 마느냐 이제 학폭까지 연결이 되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데 이제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아주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캡처를 하고 녹음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통화 내용 같은 건가요? 예, 통화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대화 내용도 다 캡처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증거를 다 저희가 캡처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가해자들을 4명을 고소했어요. 한 학생한테 4명이나. 그렇죠. 하나에. 그것도 시간이 1년,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단지 3개월에 그런 일들이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그리고 익명이라 하더라도 다 털리면 다 털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전문기관에다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거는 전문기관이 괜히 전문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만 잘 이렇게 확보가 되면, 물론 증거 없어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가능한데 증거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가해자들이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대 남자애들이 2명이었고 성인이 2명이었고
처형이었거든요. 근데 10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됐고요. 나머지 성인들 같은 경우는 5년 징역형, 그다음 둘 다 5년 징역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 이 일이 뭐 너무 커진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꼭 전문기관에 상의를 해달라. 그리고 믿어라.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대 여성 인권센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미숙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전문기관 또 10대 여성인권센터 꼭 기억하셨다가 믿고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신뢰할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분들도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어도 그 본인도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둘 다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사람을 왜 골치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전문기관에 꼭 연락을 해주십시다. 네,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저희 디지털 성착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아이들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담센터에 꼭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아청법인가 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법 개정에 자장 주력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인식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 법 개정에 되게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 법을 근거로 경찰들이 움직일 수 있고 수사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이 아청법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대상 청소년이 왜 지워져야 하는지 좀 그 얘기 두 분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청법은 청소년들에게 1차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성매매 관련해서 성매매 방지법이 있는데 그는 이제 이 피해자 아동일 경우 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제1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청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청법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 2000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2010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아동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 아동을 14세 미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는 18세 미만 13세가 아니라 18세는 전부 칠드런이에요. 아동, 차일드예요. 그래서 그냥 국제법에서는 그냥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만 이제 청소년을 조금 다르게 아동과 구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아청법 같은 경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우리는 전부 아동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뀔 때 그때 이제 누구지? 이제 하여튼 어린 아이들한테 성폭력들이 너무나 심각한 성폭력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이 이제 아동까지 포함하는 법률로 이제 한번 개정이 된 거죠. 근데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이제 성폭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게 성폭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아동을 성폭력 한 경우 5년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성폭력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그 법이 강화가 됐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은 5년이라고 5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안 되죠.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법은 굉장히 성폭력일 경우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피해 아동과 대상 아동으로. 그래서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99년, 2000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윤락행위 이제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 법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만 처벌이 거의 되는 거죠. 알선업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처벌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윤락행위를 한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성을 바꿨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건 여성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선업자들은 이 여성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없는 성이야. 갑자기. 흉방법에 보면 이제 사는 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윤방법이 계속 사문화됐던 거는 여성들만 처벌이 되겠지, 그 상대방이 된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제 그 업소형이 많았기 때문에 업소를 관리하는 경찰들은 다 알아. 그 업소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으면 단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붙박이 범죄자고 남성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수사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성이 남성은 아니야.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돼. 그건 남성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 법률이 이제 윤락행위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성인과 아동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동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똑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요? 당시에. 왜냐면 윤락행위도 방지법밖에 없었거든요, 법이. 그런데 이제 1997년 IMF 사건, 이제 그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이제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아이들이 그냥 대거 집 밖으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집 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걸 성인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뭐라 그러지? 애인댕? 아니, 일본에서 들어온 말 원조교제. 원조교제가 사실 성매매예요. 말하자면 조건 만남이야. 그러니까 이 이제 성을 어른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거니까 조건 만남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길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원조교제의 대상이 되고, 그거를 무슨 교제인 것처럼 이렇게 뭐 미화하는 거죠, 성착취인데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실제 이 몇 명 안 되는 청소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을 성인과 분리시키고 특별하게 보호할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청소년 성보호법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소년 성보호위원회. 우리 이제 강지원 변호사님 그때 굉장히 멋지고 지금도 멋지시지만 제가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초대 이제 위원장도 하시고,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성인과 아동을 따로 분리하고 아동의 성을 특별하게 보호할 그런 국가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거를 국제법상에 그게 계속 있어요. 아동 권리 협약에 이제 국제법의 이제 그 뜻을 목표를 국내법에 적용시킨 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게 성인과 아동 청소년을 구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은 좋았고, 또 상업적 성착취 문화를 바꿔서 실제로 아동을 처벌하기보다는 성폭력 가해자, 그리고 알선자, 그리고 성구매자를 처벌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든다. 이게 그 법의 어떤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도 여전히 여성을 자발과 강제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아동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이제 본인이 참여한 아이와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용된 아이를 대상아동과 피아동으로 구별했다는 게 이 법의 한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처음부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진보성이 있습니다. 이게 윤락으로 안 보고 따로 아이들을 성인과 분리해서 아이들의 독특한 연령대 그 특징이나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법에 명시한 거는 그 당시엔 굉장히 진보적이고 지금도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대적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그 행위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 청소년과 이제 그 피해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청소년일 경우에 성폭력을 당하는 그리고 알선 강요를 당하는 뭐 감금되거나 뭐 그다음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따로 성매매에 이용됐더라도 알선업자에 의해서 감금되거나 또래 포주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동원이 되거나 이런 아이들을 따로 그 피아동으로 놨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대상 청소년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이에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이제 성인과 업자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를 나눈 건 그걸 100% 자발적으로 봤던 그렇게 보는 거죠. 거죠. 이제 그렇게 봐갖고 따로 이제 이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 올리고 대상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유 유인만 해도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 권유, 유인 이것만 해도 말 그대로 성구매자가 이제 어린이 아니지 아동에게 그러니까 18세 미만에게 그러니까 19세 미만 아동에게 너 나하고 15만 원 줄 때 한 번 할래? 이렇게만 얘기해도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의 구조상 그렇게 권유 제한 이제 그것만 해도 처벌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성행위가 없었을 때는 아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성매매가 있었으면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인이 권유를 했잖아요. 내가 15만 원 줄게 한번 하자. 그래요. 그러면 하죠 뭐. 이렇게 됐다. 제한만 하면은 처벌되거든? 그런데 둘이 만나면 얘도 처벌돼.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인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제한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성인이 제한할 때까지 얘는 피해자인데, 둘이 모텔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얘는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보고,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건데, 이제 판례 중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청소년인데, 이제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당시에, 그 성행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 가해자가 권유 제한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으로 권유 유인을 제한을 했는데 상황에서 둘이 성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면 둘 다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성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이 법의 주요 목적인 건지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도 처벌받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또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인데? 그런데 성행위가 있고 없고 같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동의 성을 보호하는 게 맞아? 그게 지금 이 사람도 관심사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얼굴인데, 어쨌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한하고 권유만 해도 구매자가 처벌받는데, 성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굳이 알선업자가 안 보인다고 할 때, 이 애는 자발적으로 대상아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IT 기술의 기반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채팅을 통해서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알선업자가 없어요. 안 보여요. 플랫폼 자체가 저희는 알선업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어떤 문명 제4 혁명들에 입각해서 그 전에 만들어진 법에서는 알선업자가 사람이지
플랫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오프라인 공간만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매매 알선 공간을.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에서 성매매 제한을 하고 성매매 조건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알선 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금 그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는 그 공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 채팅 어플 뭐 이런 것도 플랫폼들이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버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성매매 되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자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업소 안에서 알선업자에 의해서 강제를 받으면 피해자가 되는데 아이들이 도리어 사이버상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 전부 자발로 돼서 이 아이들이 대상 청소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이 시대 환경을 못 넘기고 다시 시대가 바뀌면서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서 성인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성매매를 방지하려고 했던 그 법으로 바뀌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리어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고 만드는 법은 이 성매매 방지법이 나오고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아이의 개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 성인과 따로 분리돼서 아동기에 독특한 어떤 성장 과정이 이해가 되고 그 연령의 특성들이 반영되고 보호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2019년 현재로는 최악의 법이 돼버린 거죠. 그냥 윤락녀인 거예요. 윤락 아동인 거죠. 지금 듣다 보니까 그 법에서의 공간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 현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범죄가 나타나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 수 없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대상 청소년이라는 말도 지금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그러면 다 100% 이제 아이들이 다 대상 청소년이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법에서 이제 공간 개념이 되게 빨리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더 웃긴 사건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한테 또래 포주가 붙어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제안을 했는데 그 사실을 동네 아이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 7명이 이 애가 누군지도 몰라. 그 피해자 아이는 그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30만 원 가져와, 25만 원 갖고 와, 이러고 쪽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서 학교에다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처음에 만났던 또래 포주한테 감금당했니? 아니요. 그러면은 그 언니가 때렸어? 아니요. 그러면 네가 자말로 했어? 네. 그래서 얘가 대상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가해자들이 6명, 7명이나 되는 상황인데도 이 얘가 그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이 또래 포주하고 같이 이제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 있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성매매 윤락행위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동 청소년법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엔 여성만을 윤락행위의 대상이었고 근데 그것이 인권 문제로 넘어오면서 법이 바뀌게 됐고 또 지금 바뀐 아동 청소년 법에서는 이제 아이들 그 중에서 여자 소녀들의 성이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대상과 자발로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이 삭제되면서 또 이게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볼 건지까지 또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어떻게 볼 건지까지 같이 얘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법이 바뀌면 또 그걸 맞게 생각이나 이런 논의들이 되면서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하은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대가가 있다는 의미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미로 성매매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매매로 조사가 됐음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간비를 낼 때 가해자 쪽에서 너 지금 얼마 갖고 있니? 그래서 이 아이가 10,000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10,000원을 뺐고 지 돈 8,000원 합혀가지고 여관을 여관이래 모텔을 갔대. 내가 옛날 사람이나. 그래서 모텔을 갔는데 그걸 갖고 자기가 대가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밥도 안 사줬다. 그러면서 이 하은이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성매매도 기소가 안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도 안 돼, 애들 같은 경우. 그 아이가 이제 13살 2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제강간 연령도 안 돼. 그 다음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도 안 돼. 성매매를 조사했는데 도리어 얘가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돈까지 뺏어갖고 했는데 이건 엄청난 착취고 인신매매예요. 그런데도 아예 성매매로도 기소를 안 할 정도.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고까지 하고 뭐 난리가 나서 결국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형사처벌 뭐 많게 받든 작게 받든 어쨌든 그 국가가 이들이 가해를 했다. 이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네가 이제 그 가해자라고 국가가 니네가 아동의 성을 구매했네. 성매수로 이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니 잘못했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얘가 이 아이가 이 아동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고가 패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을 한 거는 사회적 법익, 말하자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법익을 어겼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처벌받았던 거지. 하은이 개인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 둘이 만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좋아라 했는데 이 가해자가 하은이의 성을 샀다라고 하는 거 하은이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법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 근거가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성매매. 그런데 13살 2개월 지났고 지적장애 이 상태에 7살 수준의 애가 피해자로 안 된다고 한다면 비지적장애인 아이들이 16살, 17살짜리 애가 어떻게 다 피해자가 되겠냐고. 아무도 피해자를 안 보는 거죠. 이게 이 법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도 신고를 못했고 부모들도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질까봐 쉬쉬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알려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끝까지 가본 적도 없어. 기소 자체가 안 되니까. 도리어 민사까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드러내본 적이 없다는 게 그동안에 이 아청법의 문제가 그렇게 올해까지 그냥 볼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끝까지 저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성인 쪽에 이제 피해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성인 쪽에 피해자 지원이 잘 돼 있으면 아동 청소년은 그냥 패스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아동 청소년 분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면서 저도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아,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가해자하고 가해자들이 신고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는구나. 이거를 많이 배웠죠, 여기 와서. 그 사건을 끌고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다른 측면들, 법의 부조리한 면들을 항상 만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거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제일 컸을 거고, 또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무섭기도 하고, 그거를 실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많을까라는 게 좀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 청소년이라는 말이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청소년이라는 말을 빼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빼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그 얘기를 좀 국장님이 해주실까요? 지금 법안에서 대상 아동 청소년, 피해 아동 청소년이라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대상 아동 청소년만 삭제가 되면 이런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다 온전히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피해이구나 법 조항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신고를 할 수 있을 거고 가해자들 역시 이제 애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아이들한테 너네 처벌받아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이 먹히지 않을 거고 본인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협박으로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저희는 더 조심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걸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함부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뭐 일단은 어쨌든 그런 개인의 신념들 있잖아요.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래도 얘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개인의 신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법에 따라서 해야 아이들한테 되는 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는 2차 가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개인의 신념으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왜 집을 나왔어 자체부터가 이제 아이들의 피해를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집을 나온 게 아이들한테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더 안전하니까 밖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을 안타까운 마음에 던지시거나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사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 오면은 무조건 피해자로 보고 대해주실 그래서 거라니까. 이제 피해 기관도 이제 이 친구들을 사견을 떠나서 이제 이 친구들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의 아이들을 연계해 주시는 역할까지 하시고 이제 가해자 처벌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사법기관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개인의 신념으로 이제 아이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전화를 주시면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 친구를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왜냐하면 본인은 신고 의무자니까 이 친구를 신고를 안 하면 본인이 학교랑 이제 그 나중에 어떤 일이 거기서 이제 본인이 겪을 일들에 대한 염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법이 아이를 보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조금씩 변화하고 이제 법이 바뀌면 인식도 같이 따라가면서 인식이 아직 미미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법이 변화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면 다 따라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는 어머니 또 학교 선생님까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좀 그리고 경찰이 성매수자만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는 거죠. 방법도 그쪽으로 발전할 거고 바뀌는 거니까. 지금 아이들을 잡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매수자만 잡으려고 막 경찰들이 난리를 하면 성매수자들이 완전히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잡힐까봐 무섭고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아동한테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인 성매매까지도 이거 성착취를 봐야 되지만 아동 청소년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보면 2019년 1월에 신설된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16세 미만이라도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한 경우에는 징역을 치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상 청소년하고 별개인가? 저는 이 법으로 보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고 말하자면 이제 의제강간 연령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법을 고쳐야지 이제 완전히 고쳐지는 거를 법이 시행이 되면 가출 청소년들은 다 궁박하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이 법이 획기적인 것처럼 선전들 하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아동의 연령을 16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청법에서 이제 그 16세 이하는
왜 피해자로 볼 수 있고 16세 이상은 왜 피해자로 볼 수 없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16세면은 성관계 해도 되는 근거가 뭐예요? 나는 네 16세를 16세를 기준으로 아동을 구분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동이 지금 19세 미만이라고 아동 청소년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이라고 해놓고서 거기서도 또 16세를 기준으로 또 아이를 나눠요. 근데 그 16세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가 발육 상태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적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되게 그게 자의적으로 16세를 나누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혼인 가능 연령은 18세부터거든요. 만 18세? 그러면 이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섹스가 가능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8세를 기준으로 나누지. 아니 혼인은 18세부터 하게 해놓고서는 16세부터 섹스 된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건데 16세가 왜 나왔나? 근데 그 16세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네, 16세가 기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갖고 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16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혼인 가능 연령이 16세예요. 이렇게 앞뒤가 맞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네 사람들 많이 하니까 16세로 하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왜 16세야? 그리고 아동을 왜 나이 연령을 구분을 해? 아동은 아동이잖아. 그리고 법적인 다른 아무런 다른 권리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16세라고 해갖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상 자기가 신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16세만 띵 나오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궁박한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쩔 때 궁박한가? 내가 가출한 지 하루 됐으면 궁박한 거예요? 안 궁박한 거예요? 집에 있는데 집은 있긴 있는데 부모가 일주일 정도 지금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을 밥을 굶었어. 궁박한 거예요? 안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갈 것이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거라는 거죠. 너무나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는 궁박한이라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동 청소년이 그 자체로 궁박해요. 그 궁박한 아동 청소년이 뭘 더 궁박한 걸 증거를 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의적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어플이나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아동을 만나게 될 때 이 아동이 16세 미만이었는지를 가해자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받아요. 아청법으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이 자기가 15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해자가 15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법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궁박한 처지였는지를 가해자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검사가 이 가해자가 얘가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야만이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법에 적용 처벌받는 건가요? 그렇죠. 가해자가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몰랐다는데 어떡해? 이상하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부자로 보였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궁박한 거 나는 궁박한지 몰랐다 그럼 끝인 거예요. 너무 가해자 편의주의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 법이 있으니까 그럼 대가성이 있어서 성폭력인데 사실은 뭐라도 하나 받으면 성매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있으면 성매매로는 안 가고 성폭력으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그 목사님이 이 아이가 15살인 줄 알고 딱 부모가 양쪽으로 없다는 걸 알고 얘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섹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되기가 쉽죠. 될 수 있어요. 왜냐면 15세인 줄 알았고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갖고 얘한테 뭔가 대가를 주고 난 다음에 성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15살짜리 애가
이제 그 아저씨들을 많이 만났어요. 5명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법이 이 법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안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법에 100%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아저씨들한테 그 이제 만났는데 이거는 성매매지 성폭력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끝인 거죠. 간음이잖아. 이 법의 법명이 간음 등 추행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매매하고 상관없다고 경찰이 보면 이 8조의 2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언론에서 다 우리 법이 통과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저도 인터뷰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하려고 인터뷰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맨날 이러고. 네, 저희가 그래서 공적으로 가는 건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인데 그 조항 삭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언제쯤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될까? 아니 도대체 올해같이 20대 국회가 도대체 나는 국회를 열지를 않으니까 이 법이 다뤄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20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법을 좀 통과시켜 보려고 올 2019년 1월 달에 371개 지금 2개 단체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공대위 모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전체 모임에서 제가 2개가 더 들어온다고 말을 안 해갖고 아직은 371개인데 그렇게 많은 시민사회 여성 아동 청소년 기관들이 연대해가지고 이 아청법 개정에 대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뭐 수많은 일을 했죠. 국회 법사위 항의 방문도 정말 3달 내내 왔다 갔다 하고 그 법무부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앞에서 그 항의 집회도 가고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하느라고 전부 우리가 그 랜딩 페이지라고 만들어가지고 온갖 항의 메일을 엄청나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또 뭐 했니? 간담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시는 거 같아요. 영상도 찍고 그리고 언론사들하고 시사 기고도 하시고 기고도 하고 단체들에서 뭐든지 다 했어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모든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국회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초기 완전히 이제 초기 세팅으로 법부터 만들어야 돼. 입법 발의부터 누군가 해줘야 돼. 폐기되거든. 물어보지 말 걸 그랬어. 몰랐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 전혀 그냥 371개 그 엄청난 기관들이 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시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성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화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가 막혀요.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니 내가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내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될 때까지거든. 제가 죽으면 얘가 할 거고 얘가 죽으면 쟤들이 할 거고 어쨌든 될 때까지 계속. 네,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이 법에 많이 공감해주시고 이 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큰 동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 법을 기억하시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더 같이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응원을 더 보태주시고 의견들 또 공감대를 항상 만들어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0대 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해봤고요. 더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